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아직 이성관이 뚜렷하지 않은 초등학생 때에는 참 시덥잖은 이유로 이성을 좋아하게 되곤 합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달리기를 잘해서, 아는 게 많아서, 영적 능력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는 영적 능력이 있는 전학생 소녀 타마키를 둘러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한다.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타마키라는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가 이사왔다. 타마키는 굉장히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그런데 이 타마키는 단순히 영감이 강한 수준이 아니라 영역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말해도 당시 근처에 살던 사람이라면 아, 그 애 라고 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유명한 아이였다. 나는 같은 반이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도 믿지 않았다. 그러자 타마키가 말했다. 그럼 보여줄게.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들이 타마키를 따라갔다.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따라가지 못했다. 다음 날 우리 반은 난리가 났다. 타마키는 한 번 집에 갔다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져와 사진 3장을 찍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 아주 선명하게 귀신이 찍혀 있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첫 번째 사진에는 나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중년 남성이, 두 번째 사진에는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는 갑옷 차림의 사람이, 세 번째 사진에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얼굴이 화면 가득 찍혀 있었다. 이 정도를 보여주면 믿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이후 타마키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대인기였고 여자아이들에게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물론 남자아이들 중에도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는 녀석들이 꽤 있었지만 말이다. 그래도 타마키는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정말 활발하고 잘 웃는 아이였다. 솔직히 나도 타마키를 좋아하게 되어 있었다. 타마키는 마을 외곽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반경 100m 안에는 집이 한 채도 없는 곳이었다. 어느 정도 친해진 남자아이 하나가 물었다. 왜 이런 곳에 집을 지은 거야? 타마키는 대답했다. 엄마가 여기 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했어. 아무래도 타마키의 어머니도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았다. 그 무렵 우리 집은 전셋집이었는데 새 집을 지을 계획이 있어서 땅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타마키 집 근처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마을 외곽에 빈 땅 있잖아 라고 말하며 타마키 집 근처에 집을 짓도록 유도했다. 그 후 엄마가 그 땅을 조사했는데 신기하게도 타마키네 집 주변 땅은 전부 현 소유지였다고 한다. 그래서 현청에 문의했더니 그 땅은 팔 생각이 없다고 거절당했다. 현이 보유한 땅 한가운데 타마키의 집만 한 채 있는 것이다. 그때는 단순히 안 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였다. 이 일을 다음날 타마키에게 말했더니 타마키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럴 만도 하지. 안 돼, 거기 살려고 하면. 솔직히 묻지 않아도 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타마키를 좋아하던 남자아이들이 다 같이 타마키 집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타마키는 평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위험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가고 싶었던 나를 포함한 남자아이들은 타마키 몰래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방과 후 모두 함께 출발했다. 처음 놀란 것은 타마키 집을 중심으로 거대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타마키네 집으로 향하는 길 외에는 모든 진입 경로가 차단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몰래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철조망을 기어올라 타마키네 집 뒤쪽으로 돌아가듯 접근했다.
땅은 흙에 자갈이 많이 섞인 느낌이었다. 특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아마 철조망과 타마키 집의 중간쯤까지 걸어갔을 때였을 것이다. 함께 온 남자애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던 나를 포함한 나머지 아이들도 그 아이를 따라 뛰었다.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철조망을 넘고 학교까지 도망쳤다. 가장 먼저 도망친 아이에게 무슨 일이었냐고 묻자 검은 안개 같은 것이 우리를 감싸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 안개를 본 사람은 그 아이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했고 거짓말을 할 만한 녀석도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미 타마키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으니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타마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타마키가 엄청난 기세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소리쳤다. 처음 보는 타마키의 환한 얼굴이었다. 이후 우리는 타마키에게 끌려가듯 수업도 듣지 못하고 타마키네 집 방향으로 이동했다. 철조망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멈춘 뒤 거기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다. 1시간 반 정도 기다렸을까? 한 여성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타마키의 어머니였다. 타마키의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다. 정말 미안하구나. 괜찮을 테니까. 솔직히 불안해지는 말이었다. 그대로 타마키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집 벽에는 부적처럼 보이는 타원형 종이가 수없이 붙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흰 의상을 입은 타마키가 정좌하고 있었다. 타마키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타마키의 뺨을 힘껏 때리며 소리쳤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 거니? 타마키는 코피를 흘리면서 울며 사과했다. 그러자 타마키 어머니가 말했다. 나한테가 아니라 이 아이들한테 사과해. 타마키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어린 마음에도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잘못한 건 우리인데 좋아하던 타마키가 코피까지 흘리며 사과하고 있었다. 견딜 수 없었던 우리는 모두 큰 소리로 울어버렸다. 곧 타마키의 어머니는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 후에는 우리 전원의 집과 학교에 연락했고 우리 어머니들과 형제 자매들까지 전부 불려왔다. 1시간 정도 지나 모두 모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현청에도 연락이 갔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타마키와 같은 옷을 입은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도착했다. 그 여성은 우리를 보자마자 말했다. 꽤 많이 끌려가 있네요. 서둘러야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저 울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고 너무 무서웠다. 아마도 굿이나 퇴마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TV에서 보던 것처럼 경문을 외거나 호통을 치거나 하는 것 같은 의식과는 전혀 달랐다.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좌한 채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을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의식이 몽롱해졌고 귀 안쪽이라 해야 할지 머리 중심이라 해야 할지 어딘가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시간으로는 10분 정도였던 것 같다. 타마키의 어머니는 말했다. 일단 이것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들은 남아주세요. 우리는 타마키와 함께 학교로 돌아가 오후 수업을 들었다. 선생님은 이미 사정을 들은 듯 고생했구나 라며 위로해 주었다. 그 다음 날부터 타마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둡고 말이 없어졌다. 우리가 말을 걸어도 무시했다. 웃는 얼굴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3개월 후
선생님은 타마키가 전학을 갔다고 알렸다. 우리는 자신들이 타마키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후회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어제 타마키를 25년 만에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옛 타마키 집이 있던 곳에 갔다. 어머니 말로는 2011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 번 더 모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곳에서 여러 수수께끼가 풀렸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4월 4일에 본가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5일은 회사에 휴가를 내라고도 했다. 자세한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4월 4일, 퇴근 후 2시간 반을 달려 본가에 도착했다. 성대한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왜 오라고 했는지는 여전히 알려주지 않았다. 4월 5일, 새벽 4시 반에 강제로 깨워졌다. 어딘가에 갈 테니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만 들었다. 사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초등학교 시절 친구를 역에서 만났기에 어렴풋이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확신이 되었다. 목적지는 역시 타마키의 집이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고 깜짝 놀랐다. 예전 철조망이 있던 곳은 높이 3m가 넘는 콘크리트 담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위에는 월담 방지용 구조물까지 달려 있었고 그 위에는 가시 철선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교도소 담장 같은 구조였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전압 주의라는 표지판까지 붙어 있었다. 참고로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이곳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금지되지 않았어도 오지 않았겠지만 길을 따라 걷자 철문이 나왔고 입구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다. 어머니가 이름을 말하자 신분증을 요구했다. 본인 확인이 끝나고 자물쇠를 열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나는 그때처럼 담장 한가운데에 타마키네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담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예전처럼 흙과 자갈이 섞인 땅만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억 속 그 흰 옷을 입은 여성 3명이 서 있었다. 타케시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타마키였다. 나는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타마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울면서 땅에 머리를 박고 사죄했다. 그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그때 함께 있었던 멤버들이 모두 모였다. 역시 다들 생각은 같았던 모양이다. 가장 먼저 타마키에게 사과하러 갔다. 물론 도계자까지 한 사람은 나뿐이었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타마키가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있어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먼저 자기소개가 이루어졌다. 세 여성은 각각 타마키의 어머니, 타마키, 그리고 25년 전 우리를 정화해 주었던 여성이었다. 세 사람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마치 법명 같은 매우 긴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가 불린 이유는 2가지였다. 이 땅의 개방과 우리 수호령들의 공양. 무슨 뜻이냐면 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장소에는 지액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고 한다. 토지에 깃들어 사는 존재로 비유하자면 지방령의 상위 존재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 장소에 발을 들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심하면 죽음이나 실종까지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했다. 지액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지액 전문 정화사를 약 반년 동안 그 장소에 상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현의 의뢰를 받아 타마키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액이 완전히 소멸하는 시점은 25년 후. 그 기간 중에 다시 희생자가 발생하면 거기서 또다시 25년이 연장된다고 한다. 원래 사람은 본능적인 육감으로 인해 그런 장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그 본능마저 밀어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경우는 아마 전원이 타마키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검은 안개 이야기는 실제로는 환각이었다고 한다. 지액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육감이나 수호령의 경고, 그리고 공포심이 만들어낸 현상이었다고 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당시 그 지역은 토지 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그곳에도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었다. 원래는 평탄한 땅이 아니라 기복이 심한 숲이었다고 한다. 그 숲을 깎아내고 평탄화하는 과정에서 실종자가 2명 발생했다. 조사해보니 그곳에는 고분처럼 보이는 인공 구조물이 있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그것까지 함께 밀어버렸다고 한다. 그 사실을 들은 마을 관계자가 지액의 가능성을 제기했고 결국 현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정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를 지켜주던 존재, 즉 수호령은 우리 대신 지액에게 끌려갔다고 한다. 원래라면 우리가 사라졌어야 했지만 25년 전의 의식은 수호령을 대신 바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먼저 땅의 개방의식이 진행되었다.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땅에 앉아 다리를 벌린 채 묵념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공기가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액이 사라져가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그 다음은 수호의 공양이었다. 이것은 예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정자한 채 침묵으로 진행되는 의식이었다. 공양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호가 생겨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수호령 없이 살아왔다는 건가? 어쨌든 이것으로 모든 의식은 끝났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었다. 타마키의 태도가 변했던 이유는 우리가 모두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버렸기 때문이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타마키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교류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타마키를 좋아했던 것이 들통난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너무 창피했다.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이야기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수호령이 불쌍하다였습니다. 물론 수호를 해주는 영혼이긴 하지만 이미 영혼인데 또 지액한테 끌려가기까지 하다뇨. 애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타마키를 좋아하는 그 굳건한 의지로 지액으로 향하고 있을 때 수호령들은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적어도 의식 때문에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닌 자기 의지로 대신 희생했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도 무려 지자체에서 신관한테 위령 등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스피리추얼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